네, 성장 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 이제 지방 시대라는 한 축을 통해서 다양한 성장 엔진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한 국민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우선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우동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인구와 경제 활동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하여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됩니다. 과거 40년 동안 다양한 정책을 정부들이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수도권의 집중 현상은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서 그동안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권력의 구조와 또 국토 공간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는 자치분권을 통한 중앙정부 권력의 정의와 공정, 국토 균형 발전을 통한 국토 공간의 정의와 공정을 추구하는 지방시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에 필요한 일을 지방 스스로가 해나갈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대폭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라고 하기보다는 지방정부라고 불리워질 수 있을 정도의 분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 운영 시스템의 전환과 경제정책의 전환도 대폭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의 산업 생태계를 바꾸기 위해 수도권 기업과 유통 기업들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때까지 해보지 못한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기회발전 특구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지방 이전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360개에 해당하는 2차 공공기관의 이전의 기준과 원칙, 방법을 조속히 마련하여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이전이 시작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 자유특구를 도입하여 지방에서도 인재가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과 획기적인 교육 복지 제도를 통하여서 교육 정책을 통한 저출산 문제와 지방의 인구 유출, 또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서 한 사육비 절감 등을 지방에서부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혁신의 핵심인 지방대학 살리기를 적극 추진하여 지방의 활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로 인해서 더욱 심화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수도권과 대등한 지방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선정한 지방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균형발전위원회 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순회 토론회를 통하여 국정과제 추진의 동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시대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령과 조직, 계획, 예산 등의 기반을 신속히 정비하겠습니다.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속히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서 개청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내년 3월 중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주호영 원내대표님과 성일종 정책위 위원장님의 협력을 적극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방시대 5개년 계획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시대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이제 지방이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하죠.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30년 후에 전국 시군구 228개 중 절반 가까이인 46%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필히 이 지방의 생존 전략을 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 시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으실 것 같은 세 분을 특별히 오늘 이곳에 모셨는데요. 우선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님 말씀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총장 김헌영입니다. 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대학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출생률이 0.8 정도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학력 인구도 급감하여 대학 지원자 수가 대학 입학 정원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도권으로 청년 인구의 유출 문제이죠. 청년 인구 유출은 수도권을 제외한 거의 전 지역이 지방 소멸의 위기에 마주하게 되고 또 거기에 있는 지역 대학들 역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의 위기는 비단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와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청년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은 일자리와 교육이라고 합니다. 일자리 문제는 교육 문제, 특히 대학 교육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지역 대학의 교육 시스템이 완비되고 연구 역량을 갖추게 된다면 대학 내 창업이 활성화되고 또 지역의 기업들이 대학의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서 지역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으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첫 단계는 바로 지방 대학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의 시작은 지방 대학의 육성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균형 발전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따가 교육 개혁에 관한 그 얘기할 때도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오늘 강원대 총장님께서 지역의 그 균형 발전 또 지방 발전의 핵심이 지방 교육이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아주 적극 공감합니다. 또 그 중에서 이런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아주 적극 공감합니다. 제가 그 통이동 그 인수위 시절에 그 경제 6단체장을 이제 초치해서 그 도시락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정부에서 뭐를 해드리면은 이 기업의 투자가 더 활성화되고 좀 성장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다 이구동성으로 좋은 인재를 좀 많이 공급을 할 수 있게 교육제도를 좀 혁신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어느 그 광역 그 도지사님 한 분께서 자기 지역에 땅을 많이 제공해 줄 테니까 어느 기업이 좀 그 자기 지역에 그 공장도 짓고 투자도 할 수 있도록 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래서 그 기업인들 만난 자리에서 그 제안을 제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거기 땅을 공짜로 줘도 안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갑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안 따라옵니다. 이겁니다. 핵심 기술자들 이런 직원들이 안 따라오기 때문에 거기서 공장을 지어봐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래요.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죠. 모 기업에서 그 천안 그 아산 탕정에다가 대규모 그 공장을 지었는데 경쟁 기업에서 파주에다가 지어놓으니까 중요한 그 기술자들이 전부 그 전사를 해가지고
그 기업에서도 뭐 하여튼 특단의 대책을 이렇게 강구하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균형 발전에 제일 중요한 것을 교통에 있어서의 공정한 접근, 그 다음에 지방 재정의 자주권 강화,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 비교 우위 산업으로 선택한 것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이제 지방 균형 발전의 일반 제가 얘기하는 3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핵심 중에 핵심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교육 문제입니다. 기업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은 정주 환경을 따라가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학교입니다. 저는 지방의 이 중고등학교에서 이를테면 대기업이 지방에 갔는데 그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수도권의 아이들 못지않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저는 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전국을 뭐 다 돌아다녔습니다. 팔도를. 그런데 정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 살기에는 서울이 제일 못합니다. 공기 좋고 물가 싸고 뭐 다니기 편하고 그런데 이게 자녀를 키우는데 불안한 겁니다. 우리 아이가 회사가 지방으로 내려가서 우리 아이가 거기 가면은 도대체 여기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학원이나 학교를 보낼 때가 어찌 이렇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의 중고등학교가 좋은 중고등학교, 만족할 만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지방대학도 저절로 좋아진다고 봅니다. 과거에 뭐 우리가 옛날 얘기 자꾸 뭐 수십 년 전 얘기해서 뭐 하지만 뭐 대구, 광주, 뭐 부산 이런데 지방 명문고가 있었을 때 그 지역의 국립대나 그 지방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 게 전부 없어지면서 이게 지방대도 막 인재들 수도권으로 다 유출되고 결국 기업이 먼저냐 학교가 먼저냐 하는 것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얘기인데 결국은 이 지방 균형 발전의 핵심적인 문제가 교육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우리 균바리의 강원대 총장님의 이 문제 의식이 저는 매우 아주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면은 그 중등 교육에 대해서 좀 다양한 그 교육기관이나 교육의 이런 그 수요자들이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보장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방대는 이번에 우리 이주호 장관께서 부임하자마자 지방대학에 관한 교육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겠다. 아주 대단히 저는 뭐 그 좋은 생각이고 저도 늘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등교육 이런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학과 지역의 산업이 같이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방대가 육성이 되고 또 지방에 좋은 중고등 학교나 그런 교육 그 시설이 있다고 하면 지방대도 좋은 기업들이 또 많이 내려오고 그렇게 되면 지방대도 함께 그 인재가 일부는 또 다른 데로 외국으로 수도권으로 유출될 수 있겠지만 상당수는 거기 남아서 왜냐하면 이동해 가는 것보다 자기가 쭉 살아온 데 있는 것이 주는 또 혜택과 비교 우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교육부 이주호 장관께서 이제 그 과거에 교육부 장관 한번 하시고 나서 최근에는 이런 그 AI 그 에듀테크를 가지고 지방과 이런 수도권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연구를 좀 많이 해오셨는데 이런 그 디지털 AI 기술이 또 우리가 현장에 잘 적용을 하면은 우리 학부모들이 좋은 기술자의 가족들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도 문제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이전을 촉진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왜 부산시장님 와 계시지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 하는데 직원들이 그렇게 반대를 한다고 그럽니다. 아마 부산 하면은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인데 아이고 이게 뭐 서울에서 아이들 키우다가 이게 부산에 가서 키워가지고 이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겠나? 아니 부산이 저 정도면은 다른 데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방의 이런 중등교육이 잘 그 좋은 양질의 중등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만 지방대가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결국 지방의 중등교육이 기업의 이전과 투자를 가져오고 그것이 다시 지방대를 발전시키고 이런 순환 구조를 갖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교육 문제가 우리 지방의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뭐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이 기업 이전과 관련해서는 또 여러 가지 세제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중앙 정부가 부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들이 있는데 오늘 뭐 여기 행안부 장관 나오셨나? 그러면 이 기업 이전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는 뭐 교육 얘기만 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제가 행안부 장관으로 부임한 이후에 그 기업과 정경련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례로 현대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경기도 이천에서 충북 충주로 이전을 했는데 이전 이후에 R&D 인력들이 다수 퇴사하는 바람에 지금은 다시 R&D 센터의 경우에는 판교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지자체가 지역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방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대 관련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방대 육성, 지역인재 양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의 인재들이 수도권에 쏠리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기업들이 스스로 걸맞는 지역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세제, 그다음에 재정적 인센티브는 물론이고 기업이 원하는 입지를 제공을 하고 정주 여건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강력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분이라는 시간이 저희에게 주어졌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참 짧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주실 때 편안하게 하실 말씀을 다 하시되 좀 간략하게 해 주십사 하는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이미 대통령님과 행안부 장관님이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부산시장 맡으면서 왜 부산을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못 만들었을까? 만약에 그렇게 만들었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2개의 바퀴로 굴러갔을 거고, 그럼 남부권 전체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수도권 집중이 매우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 사람, 기업, 교육, 문화, 그것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확보해 주는 길만이 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인식은 다 심각하다고 느끼지만 대안을 실제로 실천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하고 또 그 과정에서 중앙 집권적 관료주의가 대단히 심하다는 걸 이 행정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낍니다. 한 가지 예로 지금 부시장이나 기조실장 하나도 광역단체장이 임명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어떤 절차를 밟으려면 중앙정부 절차들을 굉장히 복잡하게 밟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오는 과정에서 지쳐서 못 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큰 지금 원칙은 굉장히 잘 세워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권한을 획기적으로 빠르게 이양해 주시는 게 정말 이 지방 정부가 스스로의 특성화된 발전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이 광역단체나 지방정부 또 기초단체들이 원하는 그런 권한 이양을 획기적으로 좀 빠르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여기 지금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지금 답을 주시면 좀 부산에서 올라온 걸음 수고가 좀 덜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뭐 우리 시도지사님들하고 이렇게 분기별로 그 자리를 할 때마다 또 행안부 장관도 배석을 하는데 하여튼 웬만한 거는 다 넘겨드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여기 용산 대통령실에 미국의 이 주지사들이 여러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주에 우리 한국 기업 이제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왔다가 온 김에 이제 와서 인사도 좀 하고 그걸 좀 뒤에서 많이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그 참 왜 미국의 시도지사들은 미국의 그 주지사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투자 유치를 하는데 우리나라 시도지사들은 왜 그렇게까지는 못하나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확실히 이 연방 정부에 있어서의 권한의 그 분배하고 중앙과 그 연방과 그 주의 분배와 또 이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앙과 그 광역 지방 정부와의 이 권한의 이 분배가 차이가 많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연방법을 제외하고는 각 주에서 다양한 법들을 만들기 때문에 주지사가 얼마든지 그 법에 따라 재량도 행사하고 혜택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을 만들 때 모든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을 만든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건축법을 하나 만든다 하는데 그 건축법을 예를 들어 연방 정부 같으면 건축법 같은 거는 각 주에다가 줘버리지 연방 정부가 그런 법을 안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건축법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면 부산시장님이 뭐 좀 인센티브를 주려고 해도 재량이 없어요. 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정말 그 지방에 뭐 저희가 뭐 대통령 영문이나 이런 거로서 지방에 보낼 수 있는 거는 과감하게 하겠습니다만은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국회에서 법률을 어차피 똑같이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다양한 이런 행정법규들이 시도지사들이 그 좀 자율적으로 법을 좀 탄력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근본적으로 없지 않느냐. 물론 제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는 하여튼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충분히 하겠습니다만은 더 근본적으로 우리 국회에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시면은 지방 정부가 더 자율성을 가지고 또 지방 정부끼리 서로 아주 치열하게 이 경쟁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대통령님께서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박문규 국무조정실장님께서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대통령님께서 지금 강력한 의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 그대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중에 하나가 지방 주도로 발전을 해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그동안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대통령께서 직접 중앙 지방 협력 회의도 주재하시고
또 지방의 재정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1년에 1조씩 10년간 지원하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올해 첫 시도를 하고 있고, 또 지역의 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을 지원하는 기회발전 특구 그런 제도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산시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국은 권한과 재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그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마침 지난달에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이 점에 대해서 착안하셔서 지금 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라 숙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의 많은 직원들이 각 부처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대 예산 편성 권한, 또 지방 국립대의 경우에는 정원 조정 권한, 또 환경부의 경우에는 지방 개발 사업 하는데 제일 애로가 되는 게 환경 영향 평가 제도입니다. 그거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지방 항구의 경우에는 항만 재개발 권한 지자체가 가지고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놓는 작업들을 부처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내년 초쯤에 발표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이제 협의가 완료된 그 규제 완화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지역을 이제 지정을 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개발이 제한됩니다. 지역 개발의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되는 거죠. 현재 법규에는 문화재로부터 500m, 반경 500m는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 조례로 200m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부산의 구포구의 당숲이라는 문화재 구역에 적용을 하면 약 한 60% 정도 되는 지역인데요. 약 한 50만 제곱미터 지역이 이런 개발 제한에서 해제가 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정부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강력한 의지로 뭐 인허가권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에 관한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고 지방이 지방 주도로 발전을 하는 진정한 지방시대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지금 분위기가 아주 무르익고 있거든요.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정말 아쉬운 것이 지금 생방송이기 때문에 지금 좀 빠른 진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답하시는 분들, 질문하시는 분들은 조금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이재하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 이재하입니다. 대구와 같은 광역시도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의 젊은 고급 인력들을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대통령께서 지역을 방문하셔서 많은 공약을 하셨는데 그 대부분이 건설, 교통과 같은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젊은 인력들이 지방에 남게하는 정말 좋은 요소입니다. 일례로 출장이나 휴가를 미국이나 유럽 갈 때 대구에서 인천공항까지 한 반나절이 걸립니다. 아침 비행기를 타는 데는 새벽에 가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대구 공항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구 또 인근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서울과 같이 교통이 편리하지 못합니다. 대중교통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및 인력이 그대로 남아 있으려면은 교통과 같은 인프라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고 또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좋은 일자리도 유치가 되고 좋은 기업이 옵니다. 그리고 우수한 인력도 아마 머무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님께서 이 지방 시대를 위해서 덧붙여 주실 이야기가 있으시겠습니까?
선거 때 이제 공약하고 또 국정과제로 만들어 놓은 이런 지방 인프라 사업을 동시에 같이 진행하기가 여러 가지 재정 여건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기적인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서 먼저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 사업들을 좀 먼저 지정을 해서 알려주시면은 그런 인프라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재정, 세제 이런 다양한 지원들을 해서 지역 경제에 가장 도움되는 인프라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위 의장님께서 좀 여기에 대해서 지방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서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대통령, 정책위장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늘 평소에 말씀을 주신 게 이 격차 해소에 대한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극 중심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큰데 이 중에서도 그 격차를 여러 가지 보면 소득 격차, 의료 격차, 교육 격차, 그리고 문화에 대한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 격차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고요. 지금 이 지방을 위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법안을 많이 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취임을 하셔가지고 100일 될 때까지 저희가 약 한 92개의 법안을 냈습니다. 그 중에는 농촌 지방의 재구조화와 같은 이런 법안이 있고 또 도심융합 특구 조성 및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과 같은 이런 법안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말고도 의료 격차를 위해서도 또 대통령께서 호남을 방문하셨었을 때 지방 이런 의료원들을 국립병원화 하시겠다라고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각각 파트별로 이러한 격차 해소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을 많이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지금 입법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조영 원내대표님이 나오셨는데 여야 간의 협의도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특히 교육 문제 전에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있었을 때에 이런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에 대해서 개혁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야 간의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이러한 지방 대학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여야 간의 합의를 거쳐서 아마 이번 예산안이 통과될 때는 이런 교육 격차에 대한 예산적 지원 문제도 법안으로 통과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이러한 격차 문제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실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새 마지막 주제입니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핵심 과제죠. 바로 3대 개혁입니다. 우선 왜 3대 개혁이 중요한지 조동철 KDI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KDI 원장 조동철입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손주를 봐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한테 앞으로 어떤 세상을 물려줘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첫째 드는 생각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물려주는 그런 일은 결코 없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 세대 덕에 이만큼 살고 있는데요. 태어나 보니 잘 사는 나라였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 세대가 태어나 보니 빚에 찌든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파산이 거의 예정돼 있다시피 한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후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본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이 의지가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기회를 박탈당하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앞서 이미 많이 강조해 주셨지만 저마다 다르게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획일적인 교과 과정이 가로막는 그런 일도 좀 줄여야 되겠고요. 새로운 세상에 적합한 그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그런 청년들의 욕구가 많은데 경직적인 대학 교육 제도가 이를 가로막는 그런 일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어렵게 개발된 각자의 능력이 발휘될 기회도 충분히 제공되어야 되겠습니다. 밤낮으로 노력해서 개발된 능력이 빛도 보지 못하고 사장되는 그런 일처럼 아쉬운 일도 없겠습니다. 업무 성과와 관계없이 임금과 고용이 결정되는 그런 노동시장은 이른바 좋은 직장에 먼저 안착해서 뒷문을 걸어 잠근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뭐 축복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회를 잡지 못한 많은 청년들에게는 제2의 기회라는 것이 그런 문이 이미 닫혀버린 아주 재앙적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한두 번의 실패에도 희망을 잃지 말고 미래를 기약하면서 열심히 계속 노력해야 한다라고 우리 젊은이들한테 훈계하기에는 기성세대가 너무나 폐쇄적이고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요. 한편으로는 나라의 빚부담을 줄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능력을 개발하고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시장개혁은 큰 틀에서 봐서 하나의 패키지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필수적인 개혁과제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동철 KDI 원장님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부의 의지와 또 전략이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것 같은데 대통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이런 3대 개혁은 우리나라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아주 필수이고 그리고 결국 미래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금 개혁은 우리 미래 세대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고, 노동 개혁은 우리 미래 세대에게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육개혁은 우리 미래 세대가 그야말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3대 개혁이죠. 노동, 그리고 교육, 연금 관련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우선 노동 개혁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손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네, 제 옆자리 구역에서 빨간색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 계신 분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자기소개 후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주부 안미정입니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을 국민의 입장에서 들어보는데 본인들만 절박하다고 주장하는데 우리 많은 소상공인들은 제때 물품을 납품을 받지 못하고 건설사들은 작업을 중단해야 해서 경제에 미치는 손실이 많이 크다고 들었을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안타깝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시끄러울 때마다 그냥 대충 타협하려고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번에 원만하게 그 화물연대 파업 거부가 잘 해결이 되면서 조금 안정이 되기도 하고 기대를 가져보는데, 이렇게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과 원칙의 하루빨리 이번 정부에서 뿌리 내려서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사관계에 있어서 법치주의가 좀 확립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요. 한 분의 얘기를 더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자분들 중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의견을 들어봐야 할 분이 계십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마이크 드리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동조합 위원장 송시영입니다. 입사 전에는 제가 노조 자체를 아예 몰랐지만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노조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기존 노조가 노조의 본질을 벗어난 행동을 한다고 느꼈고, 앞으로 우리가 다녀야 될 회사는 기존 방식으로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 느꼈기에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노조를 설립하였습니다. 지난달 서울교통공사의 주된 파업 이유가 구조조정이었는데, 이 원인은 2018년에 있었던 보안관, PSD, 구내식당, 매점, 목욕탕, 이발사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닌 정규직의 공사 일반직화 전환이 인력 감축의 원인이 되어 돌아온 것이며, 재정 악화는 물론 기존 노조의 간부를 맡는 대물림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래 없었던 직렬이 생겨 모수 인원이 크게 늘어나 인력 감축의 원인이 되었고, 내용 중 이 일부 직종을 자회사로 분리해 경영을 효율화하겠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요구인데, 원인 파악과 해결 없이 또한 파업의 주된 이유가 근로자들의 임금과 처우 개선이 아닌 채 무조건적인 파업을 하는 것은 저희로서 명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여러 강성 노조의 시위로 노조를 적대시하는 인식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근로자를 위해 노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기업의 어려움이나 목소리가 거대 노조의 요구만 듣지 말고 진정 근로자들이 위하는 것, 사업장마다 다른 특색을 이해하고 갈등을 부추기기보다는 소외된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여 합리적으로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주제들은 KTV 국민방송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 그리고 또 진짜 근로자의 좀 목소리를 들어달라. 현재 굉장히 이슈가 되는 문제이죠. 그건 대통령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동개혁은 저는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노동의 수요에 따른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노동 시장에서 어떤 공정성, 그러니까 노사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협상력의 어떤 대등함이라든가, 또 노동 시장에 있어서의 이중 구조를 개선해서 비정규직, 그리고 이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이런 분들이 대기업의 대형 노조에 가입된 분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차별을 받거나, 또는 대기업의 이런 파견 근로자들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차별 대우를 받는,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상 체계가 작동해야 된다고 하는 그 공정성. 그리고 세 번째는 노동자의 직장에서의 안전입니다. 그 안전성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 노사 관계의 안정성입니다. 노사 관계라는 게 매일 자고 일어나면 쟁의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양쪽 다 손실이 큽니다.
그런데 이 노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노사 관계에 있어서의 노사 문화가 아주 이 법치주의가 확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은 서로 협의를 하고 또 다양한 이런 그 조정 기구를 통해서 풀어 나가고 그리고 이런 법에서 그 일탈하는 그런 그 행위로서 자기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뭐 유리한지 몰라도 결국 노사 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연성, 공정성 그리고 안전 그리고 안정성 이 네 가지가 우리 노동법 체계와 문화가 바뀌어 나가야 될 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뭐 화물연대 그 파업이 국민들에게 또 많은 기업들에게 그 어려움을 주었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고 이런 식의 문화가 앞으로도 지속되고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사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공정성 그리고 어떤 노동자에 대한 어떤 그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이런 처우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고 아울러서 그 우리 노동자 간에도 같은 노동에 대해서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체계를 전반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문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쪽으로 제도가 바뀌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동 개혁은 우리가 이것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은 정치도 망하고 우리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또 노사 간에 서로 힘을 합치고 또 정치 세력 간에도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걸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 노동법 체계는 과거 오래전 70년대, 60년대의 그 공장 시대의 법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디지털 혁명의 4차 산업 이 혁명의 시대를 지금 밟아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그 기반 수요에 맞게끔 노동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국제 시장에서 비싼 물건 못 만들어 팔고 그 중에서 3류, 4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결국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좀 첨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대통령님께서 뭐 자세하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추가적으로 첨언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님께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동시장에 있어 법제도 의식 관행 이것들이 결국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와 양극화 등 왜곡된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방향에 대해서는 유연성과 공정성과 그리고 안전성과 안정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노동시장의 의식제도 관행은 산업화 초기 단계 70년대에 만들어진 지금 맞지 않는 옷입니다. 그래서 변화와 혁신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연성과 다양성을 요구하는 시대에 그 변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국제 경쟁력 순위로 볼 때 다른 부분에 비해서 노동시장이 42위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업 활동은 위축되고 청년들에게서 취업은 바늘구멍이며 일부 소수의 근로자들은 두텁게 보호를 받고 있지만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다수의 조직화되지 못한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에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어렵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아까 질문 주셨던 것처럼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국정 과제인 노사 법치로 공정한 노사 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지난번 화물연대 집단적인 운송법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민생, 경제를 볼모로 집단적 위력에 입각해서 투쟁 방식으로 요구를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정당성도 없으면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일관되게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노사 분규로 인한 근로 손실 인수가 22만 일로 지난 정부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에 의한 임금 체불 등 불법 행위도 감소하고 있고 노동법 위반 사례 신고 사례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일관되게 준수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부당노동행위, 대체근로 등 노사의 대등성을 보장하고 그리고 노사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가장 시급한 노동시간과 임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법 제도를 혁신해서 국정과제대로 노사 협력에 기반한 노사 상생의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근속연수에 따라서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의 성격과 성과에 따라서 공정하게 받도록 하고 특별하게 청년들의 공짜 노동이 없도록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시간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게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게 연장 근로를 주 단위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글로벌 추세에 맞춰서 월 단위, 분기 단위, 반기 단위, 연 단위로 좀 더 확장을 시켜서 노사가 원할 경우에 임금 감소 없이 자율적으로 현장에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휴식 시간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근로시간을 모아뒀다가 연간 또는 월 분기 단위로 휴가도 갈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 계좌 등도 도입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급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조선업 상생협의체 등 원청과 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모든 일하는 분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5인 미만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 아울러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 환경에 변화를 반영해서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 하에 파견 제도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서 격차는 줄여나가고 시장에서 약자, 취약계층은 두텁게 보호해서 궁극적으로 노사가 법 테두리 내에서 자율적으로 대화 타협을 통해서 상생과 연대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아주 자신감 있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요. 이번에는 기업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한번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 앞쪽으로 검은색 상의를 입고 계신 여성분이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일산에서 식자재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구경주입니다.
방금 장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계속 궁금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돼서 굉장히 흐뭇합니다. 근데 가장 시급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30인 미만 기업에서 주 52시간에서 8시간 추가 연장 근무를 하는 일몰이 이제 곧 이번 달에 폐지가 됩니다. 이 일몰에 대한 연장이 너무나 시급한데요, 대통령님. 저는 이 확답을 이 자리에서 꼭 대통령님께 듣고 가고 싶습니다. 이 일몰 연장이 저희한테 너무나 절박한 부분입니다. 대통령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야당의 그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입법 사항이고 저희는 이 일몰제를 연장해서 앞으로 당분간 더 이 주 52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국회에서 아직 협조를 지금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구체적인 것은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동시장 개혁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30인 미만의 추가 연장 근로가 필요해서 지금 법 개정안이 저기 우리 추경호 부총님 발의한 안 등 3건이 발의돼 있습니다만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노사 모두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은 63만 개고 거기 종사자가 603만 명에 해당합니다. 이 기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접어야 되겠다고 호소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 우려, 고용 안정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야당을 설득해서 지금 법 개정을 연내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하게 애로사항이 없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노동 예, 다각도로.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요. 안 되더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노동 개혁에 관한 의견들을 들어봤고요. 바로 교육 개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교육 개혁은 정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온 국민의 관심사일 겁니다. 계속해서 패널 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실지 궁금한데요. 이제 몇 질문 안 남았으니까요. 네, 허심탄회하게 손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제일 먼저 손 드셨습니다. 회색 정장 입으신 분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인교육대학교에서 교수직을 하고 있는 박주형입니다. 오늘 질문 겸 의견을 하고 싶은 게 3가지가 있었는데요. 교육이 중요한지를 현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 같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에 대한 어떤 방침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어떤 교육개혁의 그 청사진을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벌써 첫 번째 그 교육의 중요성은 오늘 지금까지 제가 요 토론을 참여하면서 대통령님께서 제일 많이 하신 단어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고 벌써 느껴서 그만큼 교육의 중요성은 벌써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앞서 주제였던 지방 시대를 연다에서도 교육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교육이 노동시장과 관련돼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하물며 아까 이제 스토킹 본부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즘 학교에서 사이버 폭력 이슈가 상당히 심각한데 교육이 다 범주제적인 연결이 된다는 부분에서 이 정부의 주요 인사들께서 교육의 중요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인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AI나 에듀테크에 대해서 대통령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어떤 수업 혁신이나 교육 혁신에 대한 그 교육 개혁에 대한 방안도 갖고 있는 거라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교육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가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현 정부의 교육 개혁의 철학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교육 개혁의 현 정부의 철학에 대해서 듣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는 좀 학부모 바로 드셨네요. 네, 마이크 좀 주시죠.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아이들 둔 학부모 이정희입니다.
그 학부모 교육기부 수업에서 시 창작하는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표현력이 뛰어나고 주제도 다양하고 심지어 내용도 굉장히 심오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벌써 이렇게 창의력이 굉장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잠재된 창의성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심화를 시켜줘야 하는데요. 현재 우리의 현실은 입시 위주의 교육이고,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학부모가 퇴근을 할 때까지 밥도 제때 먹지 못하고 학원을 다닙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늘어나는 사교육비로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고요. 공교육의 핵심이 학교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교육비, 교육격차,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잘 해결을 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그리고 학교에서 더욱더 잘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보다 더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의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어떤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선거 때 어느 교육 전문가에게 교육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좀 조언을 구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군요. 교육 얘기는 안 하시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시더군요. 참 어렵다. 그리고 전문가나 또 국민들마다 보시는 관점이 다 다르다. 인문교육이 중요하다. 또 이런 과학교육이 중요하다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국가의 교육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복지 쪽이고요. 하나는 성장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아 그 돌봄부터 시작해서 한 중등교육까지는 이거는 복지 차원에서 모두가 공정하게 이런 국가의 그 교육 서비스의 혜택을 누려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따라서 계층에 따라서 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누구나 자기 자식이 경쟁력 있는 그런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한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교육인데요. 고등학교 교육부터 시작해서 대학으로 넘어가는 이 고등교육은 그거는 우리의 그 우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과거에 어디 지방 안동대학에 가서 뭐 좀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컴퓨터 공부를 좀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뭐 얘기한 게 좀 오해가 있어가지고 마치 인문교육이 불필요하다는 것으로 오해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인문교육이라는 것이, 과학교육이라는 것이 인문교육하고 결합을 해야 그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아니 세상에 이 그 어떤 가치 지향성이 없는 그런 과학과 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오해시고, 어찌됐든 이런 고등교육은 국가의 경쟁력의 발원이요 그 요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등교육은 이 그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하여튼 이 그 국가가 좀 원래 이 민간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많이 지원을 하면 좋은데 하여튼 국가가 정말 그 요령 있게 아주 잘 지원하고 그 대신 간섭하지 않고 자율성을 줘야 된다. 우리 헌법에도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국가 발전의 어떤 그 원동력이 좀 직접적으로 말하면 대학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학문의 자유도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학문이 아니라 그게 바로 대학의 자치, 자율 이런 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대한민국의 인문
자연과학 이런 부분들이 발전을 해서 국가 발전을 이끌어 나간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교육 제도를 좀 바라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철학이라고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에 대한 이 철학은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이신 우리 교육부 장관께서 좀 더 상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조입니다. 그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정말 어려운 임무를 맡게 돼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교육이 사실 그동안 그 획일적 그 평등주의 이념에 갇혀서 정말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지표들이 교육의 위기를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의 경우에는 사실 모든 아이들이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기초 역량인데요. 또 기본 인권이기도 합니다. 근데 기초학력이 계속 지금 저하되고 있고요. 또 각 가정에서는 특히 중산층의 경우에 사교육비 부담으로 정말 허리가 힐 정도입니다. 산업계에서는 또 필요한 인재들, 특히 뭐 반도체 같은 첨단 분야 인재들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교육 강국으로 인정받던 대한민국의 교육의 경쟁력이 현저히 지금 저하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이야말로 정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에서 사실 그 너무나 어려운 문제지만 어려울수록 저는 그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르칠 것은 제대로 가르치는 원칙의 교육, 상식의 교육이 교육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학생들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든 또 어떤 지역에서 살든 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학생 맞춤입니다. 아이들의 역량이나 잠재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다 맞춰서 교육을 하려면 이제는 과거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AI라든가 디지털의 테크놀로지를 학습 현장에 이제 가지고 오면 충분히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교과서라든가 AI 튜터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아마 이것을 가장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리 실현하던 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또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창의력과 인성에 보다 집중을 해서 정말 잠자는 교실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 맞춤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더라도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영유아 시기부터 또 초중등 교육까지 사실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책적인 난제였던 유보 통합도 이번 정부 내에서 2025년 1월부터 본격화하고요.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뿐만 아니고 돌봄, 또 방과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들, 코딩이나 뭐 이런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들을 학부모들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특히 대통령님께서 힘줘 말씀하신 그 지역 맞춤 교육입니다. 어떤 지역에 살더라도 사실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대학의 경우에는 앞에서 박영균 시장님이나 또 강원대 김영준 그 총장님께서 강조를 하셨지만 이제는 지역 대학들이 그 지역 혁신의 그 중심 허브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중앙 집권적인 교육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 정부에 이양을 하고 대학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서 많이 노력해 주신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도 신설이 되면 두텁게 지역 대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산업사회 맞춤 교육입니다. 반도체나 디지털이나 바이오헬스 같은 신산업의 인재들이 차질 없이 양성돼야 됩니다. 이 부분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런 이제 교육 맞춤형 교육 계획을 통해 가지고 5년 후에는 자유 창의의 그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의 새로 고침이 완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잠든 교실이 먼저 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키우기가 좋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 교육을 중심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재들이 세계를 이끌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우리 국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을 확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교육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의 그런 근심을 좀 덜어드리고 미래 인재가 많이 양성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연금 개혁만 남았습니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국민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 패널 분들 중에서 여기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베이지색 입으신 젊은 남성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건네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개혁에 관심이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금 고갈, 연금 파산, 청년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미래의 연금을 정말 수령할 수 있을지 노후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면 납부하지 않고 싶다는 의견을 내는 주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그리고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연금 개혁이 정말 책임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젊은 분일수록 더 걱정이 클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는 어떤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결국 연금 개혁이라는 게 우리의 미래 세대가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를 잃지 않게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우리 나라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하고도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이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은 꾸준히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만 연금개혁은 아주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또 공론화해서 한번 결정이 되면 그대로 한 30년에서 50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도 아주 신중하게 공론화를 거쳐서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연금개혁이야말로 정말 심도 있는 이런 연구와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과거 정부에서 연금 얘기를 꺼내면은 표가 떨어진다. 이건 뭐 여야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해서 연금 얘기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고 지난 정부 때는 아예 얘기 자체가 나오질 않았고 또 그 전 정부에서는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합리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하여튼 연금 개혁의 어떤 완성판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연구와 공론화를 충분히 마무리해서 이번 정부 말기나 또는 다음 정부 초기에는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이제 시동을 걸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역사적 이 책임과 소명을 정말 피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우리 복지부 장관께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국민연금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42년에 적조로 전환되고 57년에 기금이 소진됩니다. 당시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소진 연도는 더 앞당겨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이 내시는 보험료율은 OECD 평균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보험료율이 인상이 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심화됩니다. 매달 받는 국민연금 급여의 수준은 평균 6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용돈연금이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반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젊은 세대와 노후 세대 간 공정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또한 적정한 노후 소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치밀한 분석과 세밀한 의견 수렴을 통해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국민과 함께 국민의 개혁안을 만들겠습니다. 이미 국민연금 개혁은 착수되었습니다. 지난 8월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시작하였습니다. 법에 따라 내년 3월에는 장기 재정 추계 결과를 발표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10월에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7월 발족한 국회 연금개혁특위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연금 개혁 추진 로드맵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3대 개혁은 아무래도 사회적 경론이 불가피한 이슈들이죠. 그래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신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주호영 원내대표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3대 과제,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모두 다 지극히 어렵습니다.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혁은 하게 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은 많은 국민인 반면에 이득을 본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고 연금개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직접적인 손해가 바로 오기 때문에 저항이 매우 심각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모두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개혁이 완성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당이 압도적 다수라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데 지금은 여소야대입니다. 사실은 국가적으로 볼 때는 지금이 이 3대 개혁을 잘하기 위한 골든타임인데요.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런 개혁을 하면 우리는 찬성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앞장서해도 다수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다행히 연금개혁은 특위가 구성돼서 하고 있으니까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일정한 성과가 있을 텐데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은 노동개혁을 가로막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중에 소위 민노총을 비롯한 강성노조들이 있는데 이 강성노조들과 야당이 거의 친구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설득하고 나가줘야 되는데 오히려 편을 드는 이런 경향이 있고 교육개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향성부터 가치 철학이 다양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교조라는 거대한 단체가 또 교육개혁을 가로막고 있는데 이 전교조도 민주당과 되게 친한 관계여서 저희들이 이 야당이 소수라도 돌파하기 어려운데 야당이 다수고 그들과 깐부관계 비슷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나 입법 과정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결국은 국민 여론밖에 없다. 국민 여론이 이 개혁을 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면 따라오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 과제들의 필요성 또 개혁이 됐을 때 국민들이 받는 성과 시급성 이런 것들을 언론과 국민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당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그 여론의 힘으로만 개혁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국민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또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이거 개혁이 돼야 전체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이게 개혁되지 않으면 극소수 특권층만 이득을 보면서 나라는 지속 가능해지지 않겠구나 하는 이런 공감대를 널리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제가 맡아 있는 연금개혁특위부터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을 하겠다는 정부는 전부 애국 정부입니다. 어려운 걸 알면서도 하겠다는 건데 사실 지난 정부는 연금개혁 문재인 정부는 한 건도 논의도 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이 어려운 세 과제를 적극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과연 저기 되겠나 걱정은 하면서도 나라 생각하고 나라 걱정하는 거 하나는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앞장서서 해주시면 국회도 힘을 합쳐서 적극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동안 어깨가 참 많이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 인사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생 경제 또 지방 시대 그리고 3대 그 개혁 이 세 가지 섹션으로 해서 지금 뭐 거의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국민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거 말고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 섹션을 좀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많이 미흡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저희 그 국정 과제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계속 그 소통하면서 말씀을 경청하고 국정에 이렇게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후보 시절에나 당선인 시절에나 또 이제 정부를 맡은 이후에나 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저 자유민주주의, 자유연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좋은 얘기 같은데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는 잘 그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이 저희 그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서 한 2시간 반 동안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나눈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보시면은 이것이 어떤 그 자유 또 선택의 자유 또 이 자유라는 것에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 의식 그리고 이 자유의 공통 분모가 되는 바로 이 법치 이런 것들이 우리 정부의 이 국정 과제와 국정 철학을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아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 그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획일성이라든가 이런 뭐 평등성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선택의 자유를 존중함으로써 그것이 우리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또 우리 균형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그리고 바로 이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그런 것으로서 저희의 그 자유와 연대의 철학이 국정 전반에 녹아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그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가 제가 좀 못 드렸는데 우리 이제 정부에서는 그 이주호 장관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의 권한을 완전히 이양을 이제 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되면은 저는 지금 그 광역 그 시도지사와 그 교육감을 이렇게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해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를 하고
지역 주민들께서 선택을 하신다면은 그것이 지방시대, 지방의 균형 발전 이런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오늘 이 회의를 계기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금 문제는 정말 이거는 초당적인 초계층적인 이런 협력이 필요하고 연금 개혁에 관한 그 논의와 또 그 어떤 최종 안을 성안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자체가 국민의 통합 과정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관심 갖고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사실 100분 생방송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1시간이나 더 했습니다. 생방송 사상 저도 20년 방송하면서 이렇게 생방송을 늘려서 한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의견이 더 진솔하고 어떻게 허심탄회하게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해도가 훨씬 높아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실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여러분들 생방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정부의 국정 비전과 청사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100분의 국민 패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과 장관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